안내의 일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나치 독일의 잔인한 홀로코스트가 횡행하던 시절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네덜란드 유대인 10대 소녀 안네 프랑크가 가상의 친구인 키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남긴 일기입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후대에 일깨워준 슬픈 문화유산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생일날 1942년 6월 14일 일요일. 금요일인 12월 12일 나는 6시에 잠을 깼어. 그도 그럴 것이 그날은 내 생일날이었으니까. 그러나 일찍 일어나면 부모님이 꾸중하시기 때문에 얼마 동안 호기심을 누르고 누워 있었지. 7시 15분 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식당으로 갔더니 모르체, 고양이의 이름입니다. 모르체가 나를 보고 반가워했어. 7시가 지나자 부모님께 아침 인사를 하고 거실로가 선물 보자기를 풀었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가장 멋진 선물인 바로 너 일기장. 바로 너였어.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장미꽃다발, 화초분 1개, 모란꽃 등이 있었고 부모님이 주신 선물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한테서도 많은 선물이 와 있었지. 그중에 힐데브란트가 쓴 요지경, 파티용 게임 도구, 과자, 초콜릿, 퀴즈 도구, 브로치, 요셉 코엔이 쓴 네덜란드의 신화와 전설, 데이지가 쓴 산의 휴일도 있고 돈도 좀 들어있었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집을 살 수가 있다고. 아, 신나. 그때 리스가 부르러 와서 우린 함께 학교에 가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비스켓을 나눠주고 다시 공부를 했어. 오늘은 이만, 안녕. 우린 이제 친한 친구가 될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네요. 아버지가 선물로 사줘서. 1942년 6월 15일 월요일. 일요일 오후에 생일 파티를 열어서 명견 린틴티인이 출연하는 등대직이란 영화를 보여주었더니 친구들이 무척 재미있어했어. 여자친구뿐 아니라 남자친구들도 많이 모였어. 그럴 때면 엄마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하시지만 그게 바로 페트 베셀이란 건 전혀 짐작도 못하시지. 어느 날 나는 얼굴을 붉히거나 눈썹 하나 까딱하는 일 없이 엄마한테 터무니없는 상상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 전에는 리스 고센과 산네 하우트만이 나와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유대인 중학교에 와서 새로 요트 드발을 알게 되었어. 요즘은 요피가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하는 제일 친한 친구야. 리스는 딴 친구들과 더 사이가 좋고 산네는 다른 학교에 가서 새로 친구가 생겼어.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요사이 며칠 동안 일기를 쓰지 않은 것은 일기 쓴다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서였어. 나 같은 사람이 일기를 쓰다니 이상한 일이지. 나는 지금까지 일기를 써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도대체 13살 먹은 소녀의 고백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쓰고 싶고 가슴속에 숨어있는 것을 모조리 털어놓고 싶어. 종이는 사람보다 참을성이 있다는 말이 있지. 가끔 밖에 나갈까 말까를 정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힘없이 턱을 괴고 앉아있는 우울한 날이면 이 말이 떠올라. 정말 종이가 참을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게다가 나는 남자든 여자든 참된 친구가 아닌 이상 일기장이란 이름이 붙은 이 노트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니 여기에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을 거야. 이제 내가 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어. 그것은 내게 참된 친구가 없기 때문이야. 13살짜리 소녀가 이 세상에서 고독을 느낀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테고 또 사실 그럴 리도 없으므로 문제를 더 분명히 해야 하겠어. 내게는 정다운 부모님과 15살 된 언니가 있어. 그리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30명은 돼. 남자친구들도 많아. 그들은 나를 잠깐 보려고 애를 쓰고 벽에 걸린 거울이라도 내 모습을 엿보려고 기웃거리지. 친절한 아저씨와 아주머니도 계셔. 좋은 집도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친구들이 모이면 웃고 떠들며 늘 있는 일이나 이야기할 뿐 도무지 소용없어. 친구들과 마음을 통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고민의 원인이야. 아마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이 없는가 봐.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나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이 일기를
쓰기로 한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노골적인 것을 쓰고 싶진 않지만 오랫동안 기다리던 친구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서 바로 이 일기장을 내 친구로 삼아 키티라고 부르겠어. 그렇지만 벼랑간 키티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 내키지는 않지만 우선 내 주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적어볼게. 우리 아빠는 36살 때, 36살 때 25살이던 엄마와 결혼했어. 언니인 마르고트는 1928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고 나는 1929년 6월 12일에 태어났어.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1933년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이주하여 아빠는 트라피트 상회의 지배인이 되셨지. 이 상회는 같은 빌딩 안에 있는 코른 상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 아빠는 코른 상회에도 관계하고 계셨거든. 그러나 그동안 독일에 남은 친척들은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 정책 밑에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 1938년 유대인 학살이 있은 뒤 외삼촌 두 분은 미국으로 도피하셨고 할머니는 우리 집으로 오셨어. 1940년 5월 이후 행복하던 시절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먼저 전쟁이 일어났고 곧 네덜란드가 항복하자 독일군이 밀려 들어왔어. 우리 유대인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야. 유대인 탄압 법령이 잇따라 공포되었어. 유대인은 노란 별표를 달고 다녀야 하고 자전거를 공출해야 하고 전차나 자동차도 탈 수 없어. 뿐만 아니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유대인 상점에서만 물건을 살 수 있어. 밤 8시 이후에는 외출할 수 없고 자기 집 마당에도 앉을 수 없어. 극장이나 영화관 같은 유흥장에 갈 수 없고 수영장, 테니스 코트, 하키 경기장, 그 밖의 모든 경기장 입장이 허락되지 않고 참가할 수도 없어. 기독교인과 사귈 수 없어. 아이들은 유대인 학교에 보내야 해. 그리고 이 밖에도 이런 종류의 제한이 수없이 많아. 따라서 우리에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금지된 것이다 하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지금 용케 지금까지 살아왔어. 요피는 나한테 넌 금지된 것이 아닌가 하고 쩔쩔매기만 하는구나 하고 가끔 핀잔을 줘. 우리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그러나 아직은 견딜만 해. 할머니는 1942년 1월에 돌아가셨어.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좋아했으며 이날까지 얼마나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야. 1934년에는 몬테소리 유치원에 다녔고 초등학교도 거기서 다녔어. 6학년 B반이 되었을 때 K 선생님과 작별을 했지. 선생님과 나는 너무 슬퍼서 함께 울었어. 1941년에 마르고트 언니와 함께 유대인 중학교로 전학했어. 언니는 4학년이고 나는 1학년이야. 여기까진 우리 네 식구한테는 별일이 없어서 자, 이제부터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자.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네요. 네. 1942년 6월 20일 토요일. 키티, 집안이 너무 조용해. 엄마와 아빠가 외출하셨고 언니는 친구들과 탁구를 치러 갔어. 나도 요즘은 곧잘 탁구를 친단다. 우리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몹시 좋아해. 특히 여름에 탁구를 치고 땀이 나면 곧잘 가까운 델피나 오아시스 상점에 가. 거긴 유대인들도 갈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용돈을 더 타려고 애쓰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어. 오아시스는 언제나 10,000원인데 대개 거기서 우리가 일주일을 먹고도 남을 만큼 아이스크림을 듬뿍 사주는 친절한 어른이나 남자친구를 만나게 마련이거든. 넌 아마 나같이 어린 여자애가 벌써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놀라겠지.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간혹 남학생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야기라도 하게 되면 10중 8구는 나한테 반해서 열심히 나만 쳐다보곤 해. 그러다가 그쪽에서 아무리 나를 쳐다봐도 모른 채 하고 유쾌하게 페달만 밟으면 그들의 열은 저절로 식고 말아. 만약에 점점 더 열을 올려서 아빠의 허락을 받고 싶다라는 말까지 나오면 슬쩍 자전거를 한쪽으로 기울여서 가방을 떨어뜨리지. 그러면 그는 할 수 없이 자전거에서 내려 가방을 집어주고 그때 나는 다른 이야기를 꺼낸단다. 이런 남학생들은 아주 순진한 축들이야. 가끔은 키스하는 흉내를 내거나 나를 껴안으려고 하거나 하는 식으로 엉뚱하게 나오는 축들도 있어. 그러면 나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같이 갈 수 없다고 거절하거나
모욕당한 표정을 짓고 꺼져버리라고 분명히 말해주지. 키티, 이젠 우리 사이에 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내일까지 안녕. 안내. 1942년 6월 21일 일요일. 키티, 진급 사정회의가 곧 열릴 것이라서 반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어. 누구는 진급하고 누구는 낙제할 것이라는 식의 추측이 나돌고 있거든. 미프 드 요원과 나는 우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빔과 자크의 일을 퍽 재미있어하고 있어. 둘은 서로 넌 진급할 거야. 아냐 자신 없어. 아냐 괜찮아.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내기를 하느라고 일요일에 쓸 1플로린도 남지 않았을 거야. 미프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내가 막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반 아이들의 4분의 1 정도는 낙제감이야. 그 중에는 아주 얼간이도 있어. 그렇지만 선생님들이나 원래 변덕쟁이들이니까 또 적당히들 진급하겠지. 나나 내 친구들은 문제 없을 거야. 난 수학에 좀 자신이 없긴 하지만 어떻게든 진급할 듯해. 지금은 그저 서로 격려하며 참고 기다릴 수밖에. 나는 선생님들의 귀염을 받는 편이야. 선생님은 9분인데 남자 선생님이 7분이고 여자 선생님이 2분이야. 수학 담당인 나이 많으신 캡트 선생님은 내가 너무 떠든다고 애를 태우시다 수다쟁이란 제목으로 장문을 지어 오라고 하셨어. 수다쟁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한담? 그래서 나중에 쓰기로 하고 노트에 제목만 적어놓고 그날은 좀 조용해지려고 했지. 그날 저녁 다른 숙제를 다 끝냈을 때 노트에 적어놓은 제목이 눈에 띄잖아. 그래서 만년필 끝을 만지작거리면서 큼지막한 글씨로 덤성덤성 쓰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면 무슨 우스갯거리든 생각이 날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수다를 떨었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었어. 끙끙거리며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어서 단숨에 3페이지나 되는 훌륭한 장문을 엮어내렸어. 내 장문은 수다를 떠는 것은 여자의 본성이고 참으려고 해도 좀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수다를 떠신다. 유전적인 기질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내용이야. 캡트 선생님은 내 장문을 읽고 웃으셨어. 그런데 다음 시간에도 내가 여전히 떠들어대니까 이번에는 고쳐지지 않는 수다쟁이란 장문 제목을 내주셨어. 또 장문을 지어서 제출했더니 선생님은 별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3번째 시간에는 선생님도 참지 못하시고 안내야, 이번엔 떠든 벌로 꽥꽥하고 나트베크 부인이 떠듭니다 란 장문을 지어 오느라 꼭 명령하시지 않겠니?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 나도 이젠 그런 이야기엔 지쳐버렸지만 별 수 없이 따라 웃을 수밖에. 이번엔 좀 새롭고 참신한 것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운 좋게 시를 잘 쓰는 산내가 이 장문을 시로 쓰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뛸 듯이 기뻤어. 선생님은 이런 우스운 제목으로 나를 골리려고 했지만 도리어 나는 선생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마음먹었어. 산내 덕분에 멋진 시가 씌워졌어. 그 시는 3마리의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오리 엄마와 백조 아빠의 이야기인데 새끼들이 너무 떠들어대서 백조 아빠가 물어 죽였다는 내용이야. 다행히 캡트 선생님은 비유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그 시를 큰 소리로 낭독하고 해설까지 해주셨어. 다른 반에 가서도 그러셨단다. 그 이후로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다시 숙제를 내주시지는 않고 늘 그 이야기를 하셔. 안내. 네. 다음 글은 유대인은 전차도 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은 전차도 탈 수 없다. 1942년 6월 24일 수요일. 키티, 정말 찌는 듯한 더위구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이런 더위 속에서도 나는 땀을 뒤집어 쓰고 걸어 다녀야 해. 이제야 전차가 얼마나 편한 것인지 절실히 느껴져. 그렇지만 유대인은 전차를 탈 수 없어. 제 발로 걸어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해. 어제 점심시간에는 얀 루이켄가에 있는 치과에 가야 했어. 스타토스티 메리토이넨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 병원까지는 퍽 멀어. 오후 수업 때 졸 뻔했는데 다행히도 치과 조수가 친절하게 마실 것을 주었어. 친절한 여자야. 우리 유대인은 단지 나룻배를 탈 수 있을 뿐이야. 요세프 이스라엘 부두에는 작은 보트가 있는데 뱃상만 내면 금세 우리를 태워주지. 우리 유대인이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물론 네덜란드 사람들 탓은 아니야.
나는 부활절 때 내 자전거를 도둑맞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자전거는 기독교인 집에 맡겨두었어. 그렇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방학이니까 이런 고통도 곧 끝날 거야. 어제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자전거 보관소 앞을 지나려니까 친구 에반의 집에서 본 적이 있는 멋진 사내 아이가 나를 부르자니 그는 부끄러운 듯이 다가와서 자기는 해리 홀트베르크라고 말했어. 그 애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서 당황스러워했더니 학교에 같이 가자는 거야.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게 해 했지.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갔어. 해리는 15살인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 아마 해리는 오늘 아침에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일도. 안내. 1942년 6월 30일 화요일. 키티. 습습하게도 오늘까지 너에게 보고할 틈이 없었어. 목요일에는 종일 친구들과 같이 지냈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는 줄곧 손님들이 찾아왔지 뭐야. 해리와 나는 그동안 푹 친해져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어. 그는 혼자서 네덜란드로 와서 할아버지 댁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벨기에에 계시대. 해리한테는 환이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도 아는 아이야. 아주 순진하지만 멍청하게 생겼지. 그런데 나를 알고 나니 자기가 여태까지 환이란 여자에 대해 백일몽에 사여 잠겨 있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대. 나의 존재가 아마 해리의 의식을 깨우쳐 준 모양이지. 우리는 이렇게 서로 희한한 도움을 주게 됐어. 요피는 토요일 밤엔 우리 집에서 자고 일요일에는 리스를 만나러 가버려서 무척 지루했어. 해리가 저녁 때 찾아온다고 했는데 대신 6시에 전화를 했더군.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는 전 해리 홀트베르그인데요. 안내양 집에 있나요? 예, 나 안내야. 오, 안내구나. 잘 있었어? 물론 고마워. 미안하지만 오늘 저녁 때 못 가겠는데 얘기할 게 좀 있어. 지금 10분 안에 갈 수 있는데 괜찮겠어? 그래, 좋아. 자, 그럼 이따 보자.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곧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듬었어. 그리고 창가에 가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 마침내 해리의 모습이 보였어.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꾹 참고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기다렸어.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달려 들어오면서 안내. 우리 할머니는 너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늘 밖에서 만나는 것은 삼가라고 말씀하셔. 대신 레르스 양을 만나라는 거야. 하지만 난 환희하고 어울리고 싶진 않아. 왜? 둘이 싸웠어? 아니, 난 환희한테 우리 서로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만 만나자고 했어. 그러니까 환희가 우리 집에 오면 언제든 환영이고 내가 환희네 집에 가도 그럴 거야. 너도 잘 알다시피 난 환희가 딴 남자하고도 사귀는 줄 알고 적당히 만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래, 아저씨는 환희한테 사과하라고 하시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모두 끝장내버렸어. 할머니는 너보다 환희를 더 좋아하셔. 노인네들 사고방식이란 너무 구식이야. 나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마찬가지야. 이제부터 수요일 저녁 때는 틈이 있어. 난 겉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대로 나무 조각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 민족운동 집회에 나가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운동에 반대하고 계셔. 나 뭐 열성파는 아니지만 꽤 흥미있는 모임이야. 그런데 요즘 시끄러워져서 그만두려고 해.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나갈 생각이니까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오후나 다른 시간에도 늘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반대하시잖아. 몰래 그러는 건 좋지 않아. 사랑하면 방법이 생기는 법이야. 우리가 책방 옆을 지나려니까 페트 베셀이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어이 안내 하고 페트가 소리쳤어. 퍽 오랜만에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정말 기뻤어. 해리와 나는 한참 동안 나란히 걷다가 내일 그의 집 앞에서 7시 5분 전에 만나기라 하고 헤어졌어. 안내. 1942년 7월 3일 금요일. 키티. 해리가 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러 왔어. 나는 미리 크림 케이크, 비스켓 같은 것들을 사놓았지만 어른들 앞에 있는 것이 어색해서 같이 산책을 하러 나갔어.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몹시 화가 나 계시더라. 유대인은 저녁 8시 이후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내가 8시 10분이나 되어서 돌아왔거든. 내일은 내가 해리네 집에 초대를 받았어. 그렇다고 요피는 온종일 나를 놀려대잖아. 나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누구든 남자들과 교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상대가 한 남자,
즉 애인이라면 문제는 좀 다를 거야. 언젠가 에바가 해리를 만났을 때 넌 환희와 안내 중에 누굴 좋아하니? 하고 물었더니 그는 넌 상관할 거 없어 하고 대답하더래. 그런데 온종일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잘 들어. 난 사실 안내가 좋아. 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잘 있어. 하고 우닥닥 뛰어나가더라는 거야. 해리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 언니는 해리가 참 점잖은 애래. 엄마도 멋지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칭찬이 대단하시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해리를 좋아하니까 벅다행이야. 해리는 우리 집안 식구들을 좋아하지만 내 친구들은 너무 어려서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안내. 다음은 아빠를 부른 호출장이라는 글입니다. 아빠를 부르는 호출장. 이 글은 딱 한 편 있네요. 1942년 7월 5일 일요일 아침. 키티. 지난 금요일 기말 시험 결과가 유대인 전용 극장에서 발표됐어. 내 성적은 예상보다는 좋은 편이야. 만점이 하나, 대수는 5점, 6점이 두 과목이고, 5점. 6점이 두 과목이고 나머지는 모두 7점, 8점이지. 물론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뻐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내 성적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고 나쁜 짓만 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하면 만족하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열등생이 되고 싶지 않아. 원래 나는 몬테소리 초등학교에서 7학년으로 남았어야 했는데 유대인은 모두 유대인 학교로 전학하도록 되어서 유대인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리스와 나를 조건부로 받아주셔서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아. 마르고트 언니는 언제나처럼 역시 우수한 성적이야. 우등상 제도가 있다면 상을 탔을 거야. 언니는 수재야. 아빠는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쉬어서 거의 집에 계셔. 가엾게도 아빠는 자기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 코프 하이스 씨가 트라비스 상회를, 클라렐 씨가 코런 상회를 인수했단다. 며칠 전에 아빠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노라니까 아빠는 문득 피신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놀라서 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아빠는 안내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부터 식량이나 옷이나 세간 같은 것을 남의 집에 옮겨 놓았다. 우리 재산을 독일 놈들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런 건데 더구나 우리 자신이 그놈들이 소나기에 붙잡힐 수는 없잖니? 그놈들이 잡으러 오기 전에 피신해야지. 아빠 그럼 언제? 아빠가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나는 퍽 걱정이 되었어. 넌 걱정 마라. 아빠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동안이나마 재미있게 놀도록 해라.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 오, 아빠 이 암담한 이야기가 제발 아득한 훗날이나 닥쳐오기를. 안내.